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가위 눌림.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까지 가위란 것을 걸려본 적이 없던 나는 귀신에 대한 공포는 있어본 적이 없었다. 나의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고등학교 주위에 있던 집을 사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한 집은 주위 200m 이내에 다른 가구들이 없는 외로운 섬 같은 집이었다. 그렇게 대충 짐 정리를 끝내고 밤이 왔다. 방에는 아직 커다란 짐이 정돈이 안 되어서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서 잤다. 잠자리가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평생 홀로 자서인지 잠은 잘 오지 않았고, 이게 여러 명과 함께 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나 혼자 따로 잠을 청하게 되었다. 곧 다른 남과 함께 나는 잠에 들었고, 이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잠을 자던 도중 갑자기 몸에서 느껴지지 않던 한기를 느끼게 되었고, 잠에서 깨나게 되었다. 이불을 잘 덮지 않았나 생각한 나는 이불을 제대로 덮기 위해 몸을 뒤척이던 순간 귀에서 공기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거위에 눌리게 되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누군가 내 몸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사람이 올라탔다면 체온과 무게가 느껴질 텐데 이것은 차갑고 무게는 느껴지는데 기껏 해봐야 얇은 이불 정도의 무게였다. 그것은 조금씩 내 몸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엔 내 얼굴 앞까지 왔다. 심한 악취와 함께 피를 흘리는 입 그리고 목을 조르는 손까지. 나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고 기껏 할 수 있는 반항은 그 귀신을 쳐다보지 않고 가족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 반응이 재미없었는지 이 귀신은 목 조르는 것을 풀고 조금씩 내 몸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가위는 풀리지 않았고 괴로워하고 있던 나에게 엄마가 다가왔다. 엑스야, 일어나 얘가 땀을 왜 이리 흘려. 엄마의 목소리에 내 몸은 조금씩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나는 눈을 떴다. 하지만 눈을 뜬 내 앞에 있던 것은 엄마가 아닌 그 귀신이었고 그 귀신이 나에게 말했다. 잘 잤니? 나는 아침에 누나가 나를 깨울 때까지 계속 그 웃음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강박증. 그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미쳐 있었다. 쉬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그것마저 멈추고 있으면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러가며 주변인들을 경계했다. 발은 쉴 새 없이 떨렸으며 침을 꼴딱꼴딱 삼켜가며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 누가 봐도 그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의 가족들은 역시 그를 미친 놈 보듯이 취급했다. 그가 벌어오는 천문학 전인 금액의 돈만 아니었어도 그의 아내는 남편을 떠나 어느 외간 남자에게 빌부터 살았을 것이다.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고 어느 모르보나 착한 아내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여자였지만 말이다. 뭐 그냥 내 생각이다. 그곳 건물로 이사온 첫날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꾀저지한 면상에 그는 이사 온 나를 보더니 다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첫인상부터가 그랬다. 그는 단순히 집에서 놀러앉아 있다가 라면이나 먹을 것을 사러 나온 백수라서 머리는 떡져서 부시시하고 얼굴은 꾀저지한 모습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을 잠시 보았을 때 그가 어떤 인물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관기를 보았다. 그건 절대로 착각이 아니었다. 어디에도 향하고 있지 않은 시선에 푹 꺼진 눈꺼풀과 움푹 들어간 얕은 얼굴팍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온갖 무시무시한 상상이 엿보이는 듯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그때는 몰랐다. 그냥 그는 불길한 예감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다음 달 아내와 같이 떡을 돌리러 갔을 때 나는 그가 사는 음침한 집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그의 집은 3층, 바로 아래층 집이었다. 건물은 일반형 주택으로 한 층당 두 집이 붙어 있었다. 내 집 위로는 문이 열리지 않은 옥상이 있었다. 띵동하고 벨을 한번 울리자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 잠깐 사이에 문 위에 붙어있는 정체불명의 CCTV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 붉은색 카메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화면으로 떡을 들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사 온 윗집인데요. 떡 좀 돌리려고요. 옆집 사는 사람은 환장할 노릇이겠군. 제대로 미친 놈이었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여자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잠시 멍해져야 했다. 여자가 예뻐서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어제 본 남자가 나와야 할 문에서 이상한 여자가 튀어나오니 그랬다.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여자가 먼저 물었다. 어제 이사 오신 분이라고요? 아,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미안하네요. 외마디 말만 터뜨리고 나는 생각해야 했다. 분명 스피커로 들린 목소리는 남자의 것이었는데 또 어제 본 남자는 분명 여기 살았는데 깨름직한 기분이 들었지만 여자에게 인사한 후 옆집 벨을 눌렀다. 딩동. 여자가 미쳐 보이는 남자의 아내였다는 걸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2주 후였다. 일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면서도 아랫집 부부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오고 가는 외출 길과 그들 부부가 출퇴근하고 있는 시간이 맞았는지 아침엔 그녀를 저녁길에는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어딘가 항상 불안해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고 옆을 지나가는 사람 눈치를 보았다. 내 옆을 지나갈 때는 더욱 그랬다. 이웃집에 살면서도 무엇을 그리 경계하는지 강아지 새끼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내 얼굴을 옆으로 흘겨보며 지나가곤 하였다. 무언가 입으로 쉴 새 없이 중얼거리기만 한다면 완벽히 미친놈 모습일 텐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더 조심했어야 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을 지내는 것처럼 그 미친놈은 계속해서 사악한 광기를 터뜨릴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밑에 집 남자 이야기를 하였다. 뭔가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말이다. 그 미친 광기 어린 눈동자를 보고도 아내가 나에게 언급하지 않아서 내심 불안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자의 이상한 모습을 보기는커녕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에게 당신은 조금 여유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라고 울러대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옆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가 혹시 다른 건지 생각해야 했다. 둔감한 여자 같은 이라고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만담 시간은 낯선 이와 친해지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던가. 얼마 후 시간적 여유가 넘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만 같은 저녁에 아내는 아랫집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진귀한 상차림이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초대받은 이가 아랫집 그 부부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며 살고 싶었다. 옆집이나 또 아랫집 부부의 옆집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 얼굴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왜 그들을 좋아하지 못하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날 무렵 아내가 식탁으로 나를 불러냈다. 방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어줍잖은 핑계로 그들 부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모면했지만 식사 시간은 그럴 수 없었다. 어쨌든 식사 시간에 그들을 초대한 건 우리 식구가 아니었던가. 그들과 최대한 반갑게 인사하고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때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시끄럽게 비밀번호문을 삑삑거리며 2번이나 틀리고서야 문이 열리고 아이가 들어온다. 신발을 벗고 뛰어들어오다 아랫집 부부를 보았을 것이다. 이삿날에도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고 또 출근길보다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서도 그들 부부를 마주한 적은 없을 것이다. 살갑게는 아니더라도 인사는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녀석은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만 까딱 숙이고 들어간다. 식사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왜 그렇게 혼자 그들 부부를, 남자를 기피했는지 생각나지 않아. 냉감함을 혼자 삼켜야 했다. 그들 부부는 괜찮았다. 아니 이웃으로서는 아내가 표현했던 것처럼 최고로 친절하고 아무튼 처음 느낀 인상과는 많이 달랐다. 그들의 첫마디는 나를 처음부터 알아보았다는 것이었다. 아랫집 옆엔 내가 물었다. 혹시 광기에 인간 쓰신 작가분 맞으세요? 나는 주저주저하면서도 얘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그들 부부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글을 써서 팔아먹는 게 내 직업이고 광기의 인간을 쓴 건 내가 맞지만 사실 그 작품은 꽤나 유명했다. 글 꽤나 쓴다는 작가들을 모조리티로 몰아내고 어느 서점을 가나 내 책이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꽂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내 작품에 대해 스스로 칭찬을 늘어놓아도 손색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책 표지에 박혀있는 사진 한 장만으로 나를 알아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 바짝 마른 지금의 모습과 영 딴판이기 때문이다. 그들 부부는 내가 쓴 책의 등장인물까지 줄줄이 읊으며 열혈 팬임을 증명하고 질문통을 쏟아내는 바람에 난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나를 알아보았지만 설마 유명 작가가 이런 외지에 살고 있을 줄을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참을 웃으며 떠들고 있는 통에
어느덧 식사는 끝나고 자리를 옮겨 거실에서 이야기는 꽃을 피웠다. 그런데 작가님, 주인공의 심리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미쳐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강박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아주 현실적이더군요. 이야기는 제자리를 머물러 광기의 인간을 찬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자는 끊임없이 질문했고 나는 질문에 겨우겨우 답해주었다. 그러나 문득 시선이 그의 손에 미쳤을 때 나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날카롭게 벼려진 과도였다. 아내가 과일을 깎아 올리면서 탁자 위에 그대로 놔둔 것이다. 이런 제기랄 속으로 욱지거리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이제 미친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자신과 아내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망할 여편네는 칼을 왜 거기다 올려두고 지랄이야.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온몸에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다. 남자의 눈빛. 그래 처음 봤을 때부터 미쳐 있었던 그 눈빛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광기였어. 작가님. 남자가 되물었지만 나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머리가 조금 아파서요. 남자는 그렇게 물어보았지만 손에서 칼을 놓지는 않았다. 왜 칼을 들고 있지? 과일을 깎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칼을 그렇게 쥐고 있는 거요? 진정해 보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를 않았다.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아마 저들은 나를 보며 비웃겠지. 여보 괜찮아요? 아, 아내.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찌할 새도 없이 이 미쳐버린 남자에게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과일 깎던 칼로 배를 찔리겠지. 아니면 더 괴롭히다 죽이거나. 아 괜찮아. 괜찮아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저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 날카로운 칼로 우리 둘을 동강 내버릴 수 있단 말이야. 남자는 이상한 눈치로 나를 쳐다보았다. 손에 칼을 꼭 쥐고 말이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쥐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방에 들어가시. 나는 용기 내어 말했다. 저기 그 칼 좀 내려놓으시겠어요? 나는 그가 칼을 내려놓는 순간 혹은 그 무지막지한 흉기로 변해버린 칼날이 나를 덮치려 할 때 그를 제압할 수 있게끔 몸에 잔뜩 긴장을 풀어놓았다. 여보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수상한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밑에 집 이웃이잖아요. 남자는 내 눈치를 살피며 칼을 내려놓았다. 남자는 갑자기 달려들어 칼을 움켜쥐었다. 이 미친놈이 드디어 숨겨져 있던 관계를 터뜨린 것이다. 내 눈치를 계속해서 살피고 칼에 시선을 둔 것은 나를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왜 그런 것인지는 모른다. 어쨌든 이 미친놈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가 칼을 집어들자 아내와 나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는 없어. 나는 항변했다. 당신은 지금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당신의 행동만을 주시하고 있었어. 미쳤어. 당신은 말이 통하지 않는 놈이었다. 옆에서 마누라란 놈이 그를 붙잡고 말리기도 했지만 남자는 뿌리치면서 그녀에게 냅다 소리 질렀다. 이놈들은 처음부터 나를 죽일 목적이었다고. 처음 봤을 때부터 눈빛부터가 그랬어. 나는 착각 따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가 달려들었다. 그는 나보다 작은 체구이고 또 운동신경도 없어 보이지만 그가 들고 있는 칼은 살과 뼈를 갈라놓을 만큼 날카로웠다. 나는 뒤로 빠지면서 그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조금 더 빨랐다. 그는 나에게 달려들어 같이 뒤로 넘어졌다. 그가 내 위에서 나를 찌르려고 했지만 힘으로는 나에게 상대가 안 되는지 팔을 붙잡힌 상태로 고착되고 말았다. 아내와 남자의 아내는 누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는지 대결이라도 하려는 양 싶었다. 누군가 저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하겠지. 경찰이 몰려와 이 남자를 제압할 것이다. 그 순간 그의 팔이 내 힘에서 벗어났다. 다른 생각이 나는 통에 남자가 일순간 힘을 쓴 것이다. 남자는 칼을 움켜쥐더니 내 어깨에 쑤셔 넣으려 했다. 어쩔 수 없었다. 남자는 미쳐 있었고 그 광기는 경찰이 올 때까지 나 혼자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칼날을 그의 얼굴에 쑤셔 넣었다. 세 번째 이야기, 무인도. 햇살의 뜨거움에 눈을 떴다. 강렬한 태양빛이 내 얼굴을 내리쬐었다. 둘러보니 바다였다. 응? 내가 왜 여기 있지? 무인도인가?
언제 이곳으로 왔는지,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었는지 몰랐다. 그때 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야, 뭐하냐? 일 안 해. 뒤를 보니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고 각자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빨리 나무나 깎아, 자식아. 아, 작살 만들어야 하구나. 들고 있는 맥가이버 칼로 나무를 깎는다. 중국산 싸구려여도 생각보단 잘 깎였다. 몇십 분이 지났나? 그럴듯해 보이는 작살이 완성됐다. 친구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그물망으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나무끼리 맞대고 비벼불을 만들었고, 어떤 친구는 집을 만들었다. 힘들어 보여서 나도 집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 나무를 쌓아서 그 위에 나뭇잎들을 올려놓으면 제법 태양빛을 피할 아름다운 휴식처가 되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기발했다. 우리는 그렇게 물고기를 구워 먹으며 그럭저럭 순조로운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어이구, 아직도 잠들었구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제 먹다 남은 생선을 먹었다. 이상한 게 친구들이 그렇게 먹어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주 많이 남아 있었다. 일단 주위를 둘러보았다. 숲이 있었구나. 저 뒤편에 숲이 보였다. 저기엔 쓸만한 게 좀 있어 보였다. 이윽고 친구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고 비몽사몽한 얼굴로 기지개를 켰다. 오후, 나의 제안에 오늘은 2명씩 짝을 이뤄 숲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나마 계곡이나 쓸만한 나무 쪼가리들도 찾을 수 있겠지. 숲은 정말 넓고 거대했다. 나랑 짝을 이룬 친구도 감탄했는지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만큼 기대감에 휩싸여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예상대로 계곡은 있었다. 나는 마실 물 걱정을 떨쳐내고 물을 한 모금 들이켰으나 캥, 캥, 이게 뭐야? 왜 그래? 물 마시자. 헐, 이 계곡이 바다와 연결돼 있어서 그런가 봐. 우린 기대한 만큼 엄청 실망했다. 계곡물마저 마실 수 없다니 한참 돌아다녔는데 저 멀리 비행기 파편이 보였다. 그쪽으로 달려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린 충격을 먹었다. 비행기 안은 백골이 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우린 빨리 그곳을 벗어났다. 우린 탐험을 마치기로 하고 돌아왔다. 다른 친구들은 아직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때 친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작살이 꽂힌 커다란 사슴을 내고. 우와, 사슴이 있었구나. 어때? 내가 잡은 거야. 아쉽게 계곡의 물을 마실 순 없었지만 덕분에 사슴구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밤이 깊어졌다. 우리는 다 같이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다. 무인도에 떨어져서 무서웠었는데 막상 큰일이 닥치고 보니 우리도 어떻게든 살긴 살아가는구나. 그럼 모두 이렇게 가만히 죽을 줄 알았냐? 응, 처음엔 그렇더라고. 함께 있어서 그런지 무인도에 있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구나. 집보다 더 좋은데. 모두 웃기 시작했다. 그렇게 밤은 더 깊어져만 갔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날 깨웠다. 무슨 일이야? 이 소리는? 비다비가 내리고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식수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린 나무를 이어서 부침수로도 만들고 큰 그릇으로 빗물도 받아냈다. 우린 당분간 식수 걱정은 없었다. 비가 그쳤다. 모두들 기다렸다는 때 타들어가는 목을 빗물로 해결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멀리 널브러져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그 책을 집어들었다. 내 이름이 써진 일기장이었다. 나는 놀랍고 신기했다. 어떻게 된 거지? 난 이걸 쓴 기억이 없는데. 그 책을 펴보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서 이상하면서도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곳을 봤다. 구조헬기가 온 것이었다. 친구들은 환호를 하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나도 그곳으로 달렸다. 드디어 구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서가서 내가 제일 먼저 헬기에 탑승했다. 이만큼 더 감격의 순간은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잠시만요. 아직 친구들이 오지 않았어요. 예, 친구들이라뇨? 같이 계신 사람이 또 있습니까?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근데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무인도엔 아무도 없었다. 다들 어디 갔지? 얘들아, 어딨어? 이상하다.
다 같이 이쪽으로 달려와 놓고선 어디를 간 거야. 무슨 소립니까? 이쪽으로 달려온 것은 당신 혼자 뿐이었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정말. 얘들아 어딨어? 여긴 당신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출발하죠. 나는 문득 일기장이 떠올라 일기장을 펼쳤다. 2010년 6월 4일. 이게 웬일인가? 친구들이랑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사고로 비행기가 무인도로 추락했다. 다들 죽어 있었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 이젠 나 혼자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 하나. 이곳은 전화도 잘 터지지 않았다. 2010년 6월 6일. 이곳 밤은 너무 추워. 밤을 새워가며 모닥불과 나무로 대충 쌓아 집을 만들었다. 물은 다 마셔버렸지만 비가 왔기 때문에 빗물을 담아 목마름은 해소했고 내친 김에 수로도 만들어야겠다. 2010년 날짜 모름. 이곳에서 몇 달째 있었던 것 같다. 여느 때와 같이 나무를 깎아 작사를 만들고 사냥에 나섰다. 배고픔도 추위도 참을 수 있지만 외로움만큼은 절대 견딜 수 없었다. 날짜 모름. 외롭다 너무 외롭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럴 수가 내 친구들은 모두 어떻게 된 거지? 저 오늘 날짜가 2012년 11월 10일입니다. 2012년이요? 이럴 수가 무인도에 거의 3년씩이나 있었던 건가? 사실 난 무인도에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었다. 결국 난 기억을 잃었고 무인도의 친구들은 내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했지만 난 줄곧 혼자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무인도의 모습은 멀어져 갔다. 네 번째 이야기, 중환자실 괴담. 지금 일하는 병원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겪은 일이네요. 저는 아침부터 낮까지는 우리 과 일을 하고 오후 4시쯤 되면 다른 과에서 의뢰가 들어온 일을 처리합니다. 병동에 가기도 하고 응급실에 갈 때도 있고 간혹 중환자실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제2 중환자실에 일이 있었는데 다른 일을 처리하다 보니 좀 바빠서 오후 7시쯤 도착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죠. 마침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난리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간호사들 절반 정도가 때늦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고 몇 명만 남아 있더군요. 이런 날은 좋은 날이 아니죠. 컨설트 해결을 하려면 담당 간호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없고 나머지 간호사들도 자기 일이 바쁘니까 도와주지를 않더군요. 환자 파악을 하려고 두꺼운 차트를 펴고 스테이션 테이블에서 환자 베드를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테이션은 간호사들이 컴퓨터를 보거나 차트 작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간호사들은 각자 자기 환자에게 필요한 데일리 처치를 하느라 스테이션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의뢰가 온 환자가 좀 문제가 복잡해서 차트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아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참인데 등쪽, 그러니까 환자 베드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뭐야 하면서 얼핏 고개를 돌려보니 잠들어 있는 환자들밖에 없더군요. 다시 차트를 읽으려는데 오빠, 분명히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오빠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뭐지 하면서 완전히 몸을 돌렸는데 바로 등 뒤에 베드에 76세 된 할머님이 몸을 일으키고 앉아 계셨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답지 않은 꼿꼿한 자세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그 할머님은 제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도 서늘해서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싹해지더군요. 오빠, 이 할머니 죽어요? 너무나도 젊디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이 할머니 죽느냐니까요. 할머님은 낙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죽나 보네. 아이 어떡하지?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지? 순간. 아, 재수 없어. 할머니는 큰 소리로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냥 베드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 버리시더군요. 저는 그 상태에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2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컨설트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중환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알아보니 그 할머니는 당뇨합병증으로 신부전이 와서 입원했던 환자인데 병원 감염으로 폐혈증이 와서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였고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종의 빙이나 불령에 의한 육체 강탈이었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 중환자실에 갈 때면 그 침대를 쳐다보고 거기 누워 계신 환자분을 유심히 보곤 합니다. 간접적으로 물어본 바로는 그 후 별다른 이상한 일이 생긴 적은 없다네요. 참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이상한 약. 오늘도 쉴 새 없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다.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려 나는 죽을 맛이었다. 그 덕에 일하던 회사에서도 민폐였고 여러모로 주변에게 민폐였다. 남자친구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내 우체통에 감기약을 넣어주었다. 사실 남자친구가 넣었는지 그건 몰랐지만 왠지 그이가 넣었을 것 같아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약까지 보내주었는데 전화라도 해야 했다. 전화를 거니 수신음만 들릴 뿐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워낙 지방 출장이 많다 보니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이해했다. 그래도 고맙단 표현은 해야 내 직성이 풀리기에 나는 문자로라도 고맙단 인사를 전하였다. 요즘 얼마나 바쁘길래 일주일째 전화를 안 받는지. 아무리 바빠도 가끔 안부 전화는 했는데 최근 들어 전화마저 안 하고 있었다.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연락이 다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들도 모른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 맛있는 음식이 나왔지만 금세 이어지는 기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나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기침을 입으로 막으며 핸드백에서 그 감기약을 꺼냈다. 그 작은 유리병 안에 하얀 알약이 든 약이었는데 뚜껑에는 남자친구가 그린 것 같은 스마일 표정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알약을 두세 알 손바닥에 놓고 그대로 입에 가져다 넣었다. 그리곤 유리컵에 안에 든 물을 삼켰다. 약을 먹고 나니 금세 기침이 멎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이런 약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특하였다. 퇴근하고 아파트 현관에 들어선 나는 내 우체통에 무언가 꽂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하얀 봉투였는데 겉에는 발신인이 쓰여있지 않고 밀봉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신인에는 분명 내 이름이 쓰여있기에 나한테 보낸 것은 확실했다. 봉투의 입구를 찢어보니 웬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사진 뒷면에는 매직으로 7월 14일이라고 알 수 없는 날짜가 쓰여 있었다. 14일이면 무려 2주 전의 날짜이다. 처음엔 뭔가 하고 궁금해서 보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나는 끔찍한 광경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불에 타서 새카매진 시체였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사진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집으로 냅다 도망치고 말았다. 누가 못된 장난을. 나는 몹시 기분이 불쾌해졌고 나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하고 금세 잊어버렸다. 어느 때처럼 저녁 노을이 다 되어 퇴근하였다. 요즘은 몸이 찌뿌둥하여 회식 자리도 그냥 피하고 나오곤 한다. 물론 내 기침도 한몫하지만 말이다. 현관 입구에 들어서자 나의 시선은 금세 내 우체통으로 몰리게 되었다. 하얀 봉투 그것이 우체통의 입구에 꽂혀 있었다. 별일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을 되새겼지만 왠지 모르게 어제처럼 심한 장난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하얀 봉투는 마치 일부러 그런 듯 아슬아슬하게 들어있었다. 마치 이 편지를 뽑아서 보라는 듯이 말이다. 그 새하얀 봉투는 나의 손을 쇠사슬로 묶고 끌어당기는 듯이 내 손이 의도치 않게 봉투 쪽으로 이동했다. 나는 봉투를 잡고 들어 올렸다. 어제같이 발신인은 적히지 않고 수신인만 적혀 있었다. 어제처럼 장난은 아니겠지? 이번엔 어제와 다르게 봉투가 좀 두툼하였다. 무언가 여러 장이 들어있는 듯 보였다.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뜯고 내용물을 검지와 엄지로 조심스럽게 꺼내 올렸다. 뭔가 노리는 듯이 사진은 모두 뒷면을 향해 있었다. 왠지 모를 긴장감에 사로잡히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잠시 동안 뭔가 생각했다가 금세 눈치챘다. 그것은 바로 뼈를 찍은 사진이었다. 전에 불탄 시체를 태워서 나온 듯한 뼈인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넘겼다. 이번 사진은 뼈가 망치로 조각조각 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계속 보다 보니 끝이 궁금해졌다. 사진을 넘기니 이번엔 방금 사진에 뼈가 가루가 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뭔가 점점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대체 뭐지? 한 장을 더 넘기니 그 뼈가루가 작은 캡슐에 담기는 모습이 있었다. 뭔가 점점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졌다. 아직까진 정확히 모르지만 말이다. 이 뒤로 한 장이 더 남아 있었다. 나는 조금 주저하였다. 이 뒤에 마지막 한 장이 보면 안 될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그 마지막 한 장을 넘겼을 땐
뚜껑의 스마일. 그것은 어디선가 본 느낌이었다. 나는 순간 놀라 가방에서 약이 든 병을 황급히 꺼내보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엔 이것과 똑같은 스마일이 그려져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손에 힘이 풀린 나는 약병을 떨어뜨렸다. 약병은 떨어지면서 산산이 깨어져 안에 든 하얀 캡슐과 함께 사방으로 뿌려졌다. 설마. 나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발 사진의 주인공이 남자친구가 아니길 빌었다. 길어져가는 신호음이 나의 마음을 더욱더 애태웠다. 낯익은 벨소리가 슬며시 들려오고 있었다. 나의 고개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저절로 옮겨졌다. 그곳은 지하의 어두컴컴한 지하실이었다. 신호음과 같이 벨소리는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 쇠붙이를 끄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노을 진 태양을 등지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땐 6번째 이야기, 사람이 가장 무섭다. 내가 의경으로 서울 쪽 근무할 때였었는데 한 10년 조금 지난 이야기야. 그때 어딘지는 말 못하겠지만 서울 변방 쪽이라 그런지 생계형 범죄, 폭행 등이 많이 일어난 곳으로 몇 번 신고 전화 받고 나도 쪼르르 따라간 적이 몇 번 있었어. 근데 그게 그냥 범죄가 아니라 되게 다 구슬프면서 소름 끼치는 범죄가 있었거든. 비 오는 날이어서 정말 서울에 폭우가 내려서 잠수대교도 물에 잠겼었거든. 근데 한 새벽 1시쯤인가 출동이 났는데 왠지 다들 긴장한 모습이더라고. 거기다가 꽤 대규모 출동이었거든. 거의 5대가량 출동했으니 단독 범행치고는 꽤 규모가 큰 편이었지. 난 차 안에서 물어봤지. 어떤 거길래 이러시냐고. 맨 처음엔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 안이 쑥대밭이 된 거였지. 순찰 돌던 경찰차가 주위만 주려고 집안을 두들겼고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켜져 있던 불이 꺼지는 걸 본 경찰이 다시 벨을 눌렀고 결국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다시 조용해진 것 같다고 철수하려 하는데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거야. 창문이 깨지는데 유리 아래에 박혀있는 빨간색 혈흔을 보자 좀 심각한 상황을 직감해서 바로 창문을 부수어서 들어갔는데 웬걸 남편은 겁에 질린 채 벌벌 떨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경찰들은 혼자서 자해를 했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러더니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 창문이 깨진 쪽이 방이었어. 근데 한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선 남편에게 달려들더니 마구 난잡하게 칼을 휘두른 거지. 방 안은 남자아이가 크레파스로 마구색을 칠한 듯 빨갛게 눈이 아른거릴 정도로 출렁거리는 피가 범벅이 되었지. 경찰들은 2인 1조가 기본이라서 한 명은 칼을 뺏으려고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지원 요청을 다급히 했지.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대규모 출동을 했는데 이미 그 집 주변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일단 우린 다 방검복을 착용한 채 3단봉과 가스총 전기총을 구비한 상태로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귀엔 지잉거리는 지랄 맞은 귀에 오류만 울리는데 내 심장이 정말 그토록 빨리 뛴 건 처음이야. 아마 나랑 같이 왔던 모든 경찰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을걸. 크지도 않은 집이었는데 그 조그만 방문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이미 이 바닥은 피범벅에 이 방문을 열면 위에서 칼을 들고 목에 꽂아버릴 것만 같았거든. 결국 가스총을 든 선임이 먼저 방문을 열었고 어디선가 들리는 동료의 신음소리.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 신음소리에 온몸의 세포들이 쥐뼈 서는 것 같았어. 근데 소파 위에는 내장이 훤히 드러난 채 세상과 이별한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에 소파엔 정신이 나간 듯 피가 잔뜩 묻어있는 동료 둘이서 기댄 채 앉아있더라. 그래서 우린 바로 앰뷸런스에 후송을 요청했고 우린 이 조그만 집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한판을 벌여야 했지. 거의 10명 가까운 성인 남자들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눈물 흘릴 만큼 무서울 때 그 느낌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 내 옆에 동료가 있는데도 소름이 끼치는 데다가 저 조그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흥건한 피 때문에 코에는 비릿한 피비린내밖에 나질 않았고 훈련받았던 제압 방법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 그러다가 어디서 갑자기 부스스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우린 각자 들고 있는 제압 무기를 꽉 쥐고 안방으로 향했지.
안방 안에서 어떤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 눈은까 뒤집은 채 칼을 우릴 향해 들고 있는 거야. 칼 내려놔. 가스총을 들고 있는 선임이 소리쳤는데도 무반응이었어. 가스총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한 제한무기 중 하나라서 정말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아니면 쏘질 못하거든. 근데 정말 난 그 선임한테 쏘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그녀가 우릴 향해 칼을 휘두른 건 아닌데 이미 우린 분위기에 휘둘려 거의 넋이 반쯤 나갔거든. 사람 내장을 봤는데도 소리치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딴 분위기에 쏘질 못하니 나는 침만 삼켜가면서 삼단봉을 쥐었지.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달려오더라. 우리는 우리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 쳤고 가스건이 그녀의 허벅지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 그리곤 앰뷸런스에 실린 채 그녀는 갔는데 이미 그때 투입된 사람들은 나 포함해서 다 제정신을 잃어갔어. 그렇게 해서 결국 상태가 가장 심각한 나만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현장 복귀하고 다시 또 근무를 하러 갔지. 난 병원 응급실에 멍하니 있었어. 아마 내 느낌상 옆에 커튼을 완전히 친 사람이 아마 그 미친년이 아닐까 느낌이 왔어. 나는 그녀에게 쏠린 관심과 의사들을 뒤로 한 채 그녀가 하는 말을 들으려 노력했지. 그 새끼가 귓물을 안아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이딴 미친 짓을 한 건지 미치도록 궁금한 거야. 커튼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간호사 2명이 링거를 가지러 가는지 서로서로 눈치만 보며 한숨만 푹푹 쉬면서 가더군. 그때 그 새끼가 내 딸을 죽였다고. 대체 무엇이지? 그 새끼라 함은 내장이 뒤집어진 채 죽은 남편을 말하는 건가? 그 씨발 새끼 우리 새끼랑 눈 맞아서 싫다고 하니까 내 새끼를. 남편이 아닌가? 아니면 근친 범죄인가 상황 파악이 되질 않는 거야.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남편이든 아니든 본인 자식이 거부했는데도 계속 교제를 요구한 사람이 딸을 죽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만 듣고 난 링거 맞고 그대로 잠에 들었고 다시 현장 복귀를 했을 때 물어보았지. 혹시 그때 그 사건 근처에 여자 살인 사건이 있냐고. 그러더니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시더니 있긴 있었는데 질이 너무 나쁜 살해 사건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살해 사건이 뭐다 질이 나쁘죠 어떤 사건인데요? 라고 다시 대묻자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래 살인 사건이 제일 좋은 게 어딨어. 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랑 사귀자고 그 늙은 노인 내가 강요를 하고선 여자애가 싫다고 하니까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강간살해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때 그 사건 그러면 어머니만 연관돼 있다는 건데 남편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하자 남편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집안에 수입이 없다 보니 애지중지 본인 먹을 거 안 먹고 본인 입을 거 안 입으면서 키운 딸인데 강간도 끔찍한데 살해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그렇겠냐? 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짓 하면서 느낀 건 내 딸은 절대 세상 밖으로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한숨 쉬시더라. 결국 한 남자가 한 집안을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순간의 쾌락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건 정말 이기적인 발상인 것 같아. 아직도 서울에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그 피비린내가 생각나서 가끔씩 그때 그 상황이 생각난다. 7번째 이야기. 편의점. 나는 25살 소위 말하는 백수라는 부류에 속하는 남자 사람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감당하기 힘든 등록금으로 인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도 3년. 그러나 학비는커녕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집안 형편 때문에 결국 학교로 복학하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졸업하면 가기로 했던 군대 역시 이런 문제로 인해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날아온 영장에 의해 내게 남은 시간은 몇 달 안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된 날.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 깊은 회의감을 느껴 삶의 의욕마저 사라져 있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잃었던 삶의 의욕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편의점 사장님은 가게에 관심이 거의 없던 탓인지 아르바이트생 관리 및 물건 발주부터 여러가지 모든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우연히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녀석이 내 친구였기에 별다른 면접 없이 바로 도맡아 일을 할 수 있었다. 시급도 짭짤했고 무엇보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터치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CCTV마저 보지 않는다는 사장이었기에
난 마치 내 가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위해 가방을 챙기던 날. 주방에서 제법 큼지막한 식칼 하나를 능숙한 솜씨로 신문지에 돌돌 감아 챙겨 넣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딸랑딸랑. 익숙한 문에 달려있는 방울소리를 음미하며 전타임 아르바이트생과 교대를 마친 날. 능숙한 솜씨로 CCTV 카메라 렌즈 부분을 장갑에 테이프를 붙여 가리기 시작했다. 매일 하는 일과였기에 빠른 속도로 가게 안에 4개의 카메라를 순식간에 가려버릴 수 있었다. 만약 타 편의점 사장님들 같았음 매일같이 CCTV를 돌려보기에 진작에 걸렸을 테지만 역시 친구 녀석의 말대로 이곳 사장님은 가게엔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일정량의 돈이 모이면 계좌로 넣어드리기만 하면 되고 정말 이렇게 쉬운 아르바이트가 또 있을까 하며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나였다. 근데 카메라는 왜 가리는 거냐고. 물론 처음에 이곳 일을 시작했을 땐 나도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 삶의 의욕이 없다는 것만 빼면. 그런데 야간일이다 보니 술 취한 손님부터 별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이 기어들어옴에 따라 내겐 한 가지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카운터 앞까지 담배를 물고 기어들어와 내 또래로 보이는 새끼가 반말짓거리에 욕하는 건 기본. 크고 작은 폭행을 비롯한 각종 지저분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함에 따라 지구대를 불러보았지만 이놈의 경찰들은 항상 폭행이 끝나고 다 도망가버린 후에 나타나 내 짜증을 자극하기만 할 뿐이었다. 어차피 살맛도 안 나겠다 신경질 나서 홧김에 죽여버릴까도 했지만 그런 인간들이 한둘도 아니고 고작 한 명 죽이고 감옥에서 평생 썩을 바에는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걸 깨달은 날. 한 가지 방책이 떠올랐다. CCTV만 없다면 야심한 새벽 시간에 번화가도 아닌 이런 골목 모퉁이에 있는 가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누가 알겠으랴. CCTV야 어차피 사장은 보지도 않으니 자동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거 데이터들은 삭제돼 버릴 것이고 그때부터 난 CCTV를 가리기 시작했다. 죽고 싶던 내 인생에 파란만장한 게임을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마치고 밟고 올라가 있던 의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찰나 익숙한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다. 매번 오는 단골인 20대 초반의 새파란 계집애가 재수없는 면상을 들이밀어 들어왔고 이내 코를 틀어막더니 날 쏘아보았다. 어서 오세요. 킁킁 이거 무슨 냄새야. 뭔가 생선비린내 같은 아역해. 글쎄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코가 막혔나? 안 되겠다. 다음에 올게. 잠깐만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반말하는 것들은 정말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못 참겠던 날.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꽉 잡았다. 뭐야 이 변태 새끼야 어딜 잡아. 근데 왜 맨날 반말하냐 쌍년아. 뭐 지금 뭐라 그래서 이 시발 새끼가 알바 주제에 뭐가 어째. 장 어디다 니 모가지 잘라버리게 사장 어딨냐고. 내가 사장이야 시발년아. 난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녀를 잡아 끌고 창고로 들어와 내팽개쳤고 그녀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걸 안 탓인지 어느새 존댓말로 바뀌어 있었다. 왜 이러세요? 난 익숙하게 가방에 있는 칼을 끄집어내 신문지를 벗겨냈고 창고 불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검신의 아름다움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몰라서 물어. 야 내가 진짜 진작부터 하고 싶던 말이 있는데 니년은 그걸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냐? 네.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오크같이 생긴 게 존나 도도한 척하면서 콧소리 좀 내지마. 시발년아 얼마나 역겨운 줄 아냐. 그리고 시발 쓰레기 좀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근데 달라지는 게 없더라. 그리고 초면에 왜 반말해 시발.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러게요. 살려주세요 제발. 날 만족시켜봐. 난 익숙한 솜씨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를 벗으며 말했다. 잘하네. 그럼 저 보내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나와.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고 나를 스쳐 지나 창고문을 열려는 찬란한 작게 중얼거리며 그녀의 목을 사정없이 그어버렸다. 더 세상으로 보내준다고.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자리에 널브러졌고 난 익숙한 솜씨로 가방에서 커다란 비닐을 꺼내 그녀를 작게 조각조각 내어 담아 묶은 뒤 도로 가방에 집어넣고 내 몸과 주변에 튄 핏자국을 닦기 위해 옆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와 닦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청소가 끝날 때쯤 항상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이 작업으로 대략 3시간 정도는 꼼짝없이 허비하는 셈이다. 시간이 이렇게 걸리다 보니 하루에 1명 이상 작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난 수첩에 진상 쓰레기 베스트를 뽑아 하나씩 처리하게 되었고 이 일은 내게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별 시답잖은 쓰레기 같은 게 뭘 믿고 그렇게 나대고 qab죽거리는지. 항상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죽여 없애버릴 수 있다니. 마치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한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뿌듯해지기까지 할 따름이었다. 좋아 반말 쌍년은 처리했고 내일은 그래 저번에 내 멱살 잡았던 그 씨발새끼 그 새끼로 해야겠군. 난 대충 정리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밖에 나와 택시를 잡아 한강으로 가. 투막난 시체를 쏟아버렸고 서둘러 가게로 돌아와 다시 유니폼을 입고 교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몸은 정신없고 피곤했어도 기분만큼은 하늘을 날아갈 듯했기에 입가엔 웃음기마저 어려 있었다. 딸랑딸랑. 익숙한 종소리에 다음 교대자가 왔겠거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나. 교대자가 아닌 사장님의 등장에 살짝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사장님이 어쩐 일로. 그냥 자네 얼굴이나 보러 왔지 일은 한말한가. 네 딱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말이야. 방향제라도 뿌리지 그랬나 비린내가 가시질 않는군. 네. 아 네. 사장은 가게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창고로 들어가 버렸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기분 탓이겠거니 한난.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사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창고로 들어갔다. 저 사장님 오전 타임 아르바이트생 말입니다만 갑작스레 다가온 사장은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내 배를 사정없이 찔러버렸고 그에 멈추지 않고 찌르기를 수십 차례 반복했고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의식이 멀어져만 갔다. 사장은 칼에 묻은 피를 닦으며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고 뒤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이런 건 어떤가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해맑은 미소를 짓던 사장은 천천히 걸어가더니 과자박스 속에 있는 소형 카메라를 꺼내 보이고는 스위치를 껐다. 그리곤 카메라 메뉴로 들어가 지금껏 찍혀있는 영상을 찬찬히 훑어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기껏 돈 좀 드나 했더니 새끼 맨날 토막이냐 토막이. 아휴 어쩜 발상이 다 거기서 거기냐. 띠리리. 아 네 여보세요. 네네 박 사장님. 네 돈은 잘 받았습니다. 네네 조만간 참신한 필름 하나 보내드릴 테니 걱정 붙들여 매십시오. 그럼요. 이번엔 토막 내는 거 말고 신선한 내용으로 준비 중입니다.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럼 들어가십시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아는 사람인 듯 굽신거리며 통화를 마친 사장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